2025년 1월 베트남 하노이의 정치 중심가에서는 평소와 다른 분주함이 감돌았습니다.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가 무려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안은 단순한 외교 의례를 넘어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의 한국 방문을 직접 취재한 기자입니다. 11년이라는 긴 공백 끝에 이루어진 이번 방안이 왜 그토록 의미 깊은지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최근 들어 급격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베트남은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를 필요로 했고 한국 역시 동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총서기의 방안은 양국이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공산당 총서기라는 베트남 최고 권력자가 직접 한국을 찾았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이는 베트남이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하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는 군사협력, 경제교역, 인프라 건설 등 다방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방한 기간 동안 베트남 총서기 일행을 밀착 취재하면서 양국 관계가 어떻게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생생한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트남 총서기의 한국 방문 첫날,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바로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K-9 자주포 20문을 판매하기로 합의한 이 계약은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동남아시아 첫 진출이라는 의미에서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 체결 현장에서 베트남 국방부 관계자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K-9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미 튀르키예, 폴란드, 인도, 이집트 등 세계 각국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은 검증된 무기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K-9 자주포가 가성비 끝판왕 무기라고 불리는 이유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산이나 미국산 자주포 대비 상당히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사거리 40km의 장거리 타격 능력과 분당 최대 6발의 높은 연사속도를 자랑합니다. 특히 베트남과 같이 긴 해안선을 가진 국가에게는 연안 방어 능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베트남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K-9은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을 도입하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K-9은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 자동 장전 장치, 고도의 기동성 등 최신 기술이 집약된 무기 체계입니다. 이번 계약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더욱 큽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안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위해 현대적인 무기 체계 도입이 절실했습니다. 한국의 K-9은 베트남의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에도 부합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번 계약은 방위산업 수출 다변화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기존의 중동과 유럽 중심이었던 K-9 수출이 이제 동남아시아로 확대되면서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입지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더욱이 베트남을 통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도 K-9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K-9 자주포 수출 계약과 함께 발표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소식은 한국이 베트남에 초계함 2척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군사 원조로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 결정 뒤에 숨은
한국의 치밀한 전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비공개 인터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초계함 무상 지원은 체험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베트남 해군이 한국산 초계함을 직접 운용해 보면서 그 성능과 신뢰성을 체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향후 대규모 해군 장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베트남은 3,400km에 달하는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주권 확보를 위해 해군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베트남 해군이 보유한 함정 중 상당수가 구형이어서 현대적인 초계함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한국이 지원하는 초계함은 최신 레이더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그리고 다양한 무장을 탑재한 고성능 함정입니다. 베트남 해군이 이 함정들을 운용하면서 한국 해군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추가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부산의 한국 해군 기지에서 베트남으로 인도될 초계함을 직접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함정 내부의 첨단 시설들과 정교한 무기 체계를 보면서 왜 한국 해군 장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초계함의 뛰어난 기동성과 연료, 효율성은 베트남과 같이 광활한 해역을 담당해야 하는 국가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공짜 전략은 이미 다른 국가들에서도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에 제공한 FA-50 경공격기의 경우 무상 지원을 통해 성능을 입증한 후 추가 주문을 받아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베트남에서도 동일한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군사 협력 못지않게 주목할 만한 성과는 경제 협력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2024년 868억 달러였던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평균 9% 이상의 성장률을 의미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였습니다. 저는 회담 직후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이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한국 대기업 임원들은 베트남의 빠른 경제, 성장과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이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 급부상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분야도 명시되었습니다. 원자력, 재생에너지, 금융, 기술혁신 등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 MOU가 체결되었는데 각각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 기회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분야의 경우 베트남이 2030년까지 원전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한국의 APR-1400 원전 기술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 에너지부 관계자로부터 한국 원전 기술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언급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기술이 베트남의 그린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아떨어지면서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베트남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어 한국의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의 핀테크 기술과 베트남의 디지털 금융 시장 확산이 만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모바일 결제와 디지털 뱅킹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AI, 오지 기술이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경제 육성 정책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결합하면 양국 모두에게 윈윈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653억 달러 규모의 하노이-호찌민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총 1,500km에 달하는 이 노선이 완공되면
현재 30시간이 걸리는 하노이에서 호찌민까지의 이동 시간이 5시간 30분으로 대폭 단축될 예정입니다. 저는 베트남 교통부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베트남의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는 KTX의 성공 경험 때문입니다. 한국은 짧은 기간 내에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베트남과 유사한 조건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은 산악 지형이 많은 베트남의 지리적 특성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KTX 건설 과정에서 축적된 터널 굴착 기술과 교량, 건설 노하우는 베트남 고속철도 건설의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프로젝트 관련 문서를 검토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철도 건설을 넘어선 종합적인 인프라 개발 사업이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역사 주변 도시 개발, 물류 허브 구축, 관련 산업 단지, 조성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실제 경제 파급 효과는 653억 달러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기업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이미 사전 검토에 착수했으며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도 기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단계로 하노이-비엔화 구간 350km을 먼저 착공하고 성공 사례를 만든 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이 1단계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보여준다면 전체 노선 건설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트남과의 협력 확대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자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은 한국의 동남아 전략에서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이 가진 전략적 가치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크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첫째,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입니다. 연평균 6-7%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1억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인 셈입니다. 둘째, 베트남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을 대한 생산 기지로 주목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베트남은 남중국해라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보는 한국의 해상 교통로 안전 확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베트남 외교부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베트남도 한국을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베트남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했고 한국이 그 역할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중견국 외교는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강대국의 압박에서 벗어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제3의 선택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베트남이 한국을 선택한 배경에는 복잡한 지정학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베트남 현지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베트남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1000km가 넘는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안보적으로는 중국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복잡합니다. 베트남 전쟁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경계심이 남아있는 한편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베트남에게 매력적인 파트너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베트남이 추구하는 균형 외교와 부합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국립대학교의 한 국제정치학 교수는 저에게 한국은 베트남이 지향하는 실용주의 외교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면서도 국가의 자주성을 유지하는 한국의 외교 스타일이 베트남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국은 베트남에게 적절한 파트너였습니다. 중국처럼 압도적이지도 않고 미국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베트남의 발전 단계에 맞는 기술과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은 베트남에게 매우 유용한 참고 사례였습니다. 1960년대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현재 중진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에게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호찌민시의 한국 기업 단지를 방문하면서 이러한 협력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 LG, 롯데 등 한국 대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현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은 양국 협력의 윈윈 모델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였습니다. 베트남 총서기의 방안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저는 한국의 동남아시아 전략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첫 동남아 수출, 653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도 프로젝트, 그리고 1,500억 달러 교역 목표 등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성과들은 한국이 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면서 양국 정상의 표정에서 상당한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총서기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이 지향하는 번영과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에 대한 깊은 신뢰를 드러내는 발언이었습니다. K-9 자주포 수출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각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한 종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이 동남아시아라는 새로운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앞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베트남판 KTX라고 불릴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한국의 인프라 수출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한국은 동남아시아 인프라 건설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협력 확대도 장기적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2030년 1,500억 달러 교역 목표가 달성된다면 베트남은 한국의 5대 교역 파트너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동남아시아 전략이 이제 말이 아닌 실체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베트남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한국은 이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파트너, 실용적인 협력자라는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K-9 자주포의 포성이 베트남 땅에서 울려 퍼질 때 그것은 단순히 무기의 시험 발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이 동남아시아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이번 협력은 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거대한 세력 사이에서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중견국들에게 한국-베트남 협력 모델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11년 만에 역사적 방안을 취재하면서 한국 외교가 한 단계 더 성숙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파트너가 되었고, 군사적으로도 기술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수출하는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K-9의 포성이 베트남에서 울려 퍼지는 그날, 한국의 위상은 동남아시아 무대에서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성은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희망찬 신호가 될 것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 그 첫 페이지가 바로 지금 시작되었습니다.